지수 관점에 전체 이제 흐름을 보면 지금이 바닥권이고 하반기 가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으로 갈 지금 거라고 이제 보고요. 바닥은 찍었다고 좀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전력 얘기해 주셔서 네. 지금 올해 또 굉장히 뜨거웠던 게 AI랑 반도체 섹터잖아요. 혹시 소장님은 AI랑 반도체 섹터를 거품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혁명이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배터리 네. 아저씨 우리 박소윤 작가님께서는 AI는 거품이라고 보시는 쪽이시니까.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다만 혁명은 초기에 거품과 함께 같이 오죠. 주식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잘 설명하는 건 뭐냐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이제 가트너라는 그 그룹인데 가트너 그룹이 이제 매년 발표하는 것 중에 신흥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프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과대 선전, 과대 광고, 뭐 그리고 위로 치면 이제 막 뻥 잘 치는 뻥이라고 하면 잘 부풀리는 뭐 이런 이제 걸 이야기할 텐데, 그러니까 이 흐름이 사실 주식 투자할 때 보면 되게 유용해요.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게 뭐냐면 보통 어떤 새로운 기술이 막 부각이 되면 그때 초기에는 막 흥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막 흥분해서 주가도 많이 등달아 급속하게 오르고요. 근데 이게 뭐 당장에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이게 이제 조정이 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게 이제 진짜 세상을 바꾸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오르고 실제로 이제 그와 관련한 제품 서비스가 뭐 범용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와 등달아서 주가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주가 흐름은 제가 이제 하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뭐 주가 흐름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하이프 사이클에 대입한 주가 흐름들을 보면 대체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해석을 곁들여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교훈은 뭐냐면 흥분의 최고조일 때 뒤늦게 주식 투자에 뛰어들지 마라.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그 다음에 반면에 이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시장에서 재인식될 때 뒤처지지 마라. 예, 이거고요. 이게 전기차를 지금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전기차가 초기에 막 되게 막 흥분하고 막 그래서 야, 이거 가겠다 하고 했는데 한국 배터리 산업만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한다고 할 때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자기네들 중심으로 이제 밸류체인 키우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 배제하고 뭐 이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2015년 이후 뭐 특히 또 사드 사태 이후 되게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때 뭐 중전기차 시장 커지고 뭐 중제조 2025 이렇게 내세우면서 전기차 산업 막 육성하고 하는 초기에는 우리가 흥분해서 이제 그때 뭐 실적도 안 나오는데 막 2차전지 관련주들 막 날아가고 그랬었거든요, 초기에.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다시 뭐 실적이 안 따라주고 하니까 이제 뭐 조정을 한참 받았다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른바 IRA를 포함해서 또 뭐 그린 뉴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전기차 엄청 팔리고 2차전지 산업 성장하고 이런 흐름 보이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19년부터 2차전지 섹터 다시 되게 주목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종목 소개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비중 실어서 많이 투자했는데, 그때가 어떤 구간이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시장이 이제 대폭 터지는 그 흐름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 그땐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때 뒤처지지 않고 비교적 그 시점에 진짜 실적으로 이제 입증되는 그 구간에서 비교적 초기에 비중 실어서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많이 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AI 같은 경우는 저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혁명이라고 보는 거고요. 인류의 삶을 바꿀 거고. AI는 늘 진폭이 있었어요. 사실 뭐 AI,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뭐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뭐 194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잘 나와요. 거기서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이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인공지능, 그게 컴퓨팅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늘 이렇게 웨이브를 계속 거치면서 한때는 주목을 받다가 한때는 또 이제 가라앉았다가 막 이랬는데 이 흐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드디어
생성 AI 단계에 와서는 AI가 정말 이제 인류의 삶을 본격적으로 바꾸는 정말 그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렀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죠.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엄청 어마어마하게 바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일하는 방식, 예, 여가를 뭐 하는 방식, 학습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통째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혁명입니다, 혁명. 혁명인데 문제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좀 주식 시장에서 너무 앞서서 흥분하는 것 아니냐. 이건 또 늘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 생성 AI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 주식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성 AI에 투자한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투자해야지. 무슨 뭐 우리 한국의 AI 관련주라고 하면서 실적도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약간 넌센스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거는 그 생성 AI라는 흐름을 이용한 테마주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터리 IC도 그러니까 박순혁 이사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거 지금 현재로는 분명히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HBM 관련주로 이제 뭐 TC본드 장비부터 해서 뭐 주목을 당연히 받는 건 맞는데 26년까지의 추정 영업이익의 멀티플 60배를 줘야 지금 주가가 합리화되는? 아니 그런 종목을 지금 뭐 일찌감치 투자했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투자한다? 그건 너무 리스키한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그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낮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주가가 아니 그럼요. 높다. 저도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한미반도체를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그 회사 자체는 분명히 뭐 뛰어난 회사이고 그 좋은 장비 만들고 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주식 구간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국내 기관들이 계속 한미반도체를 띄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가 되게 강하게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한미반도체는 투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히 뭐 단타라든지 모멘텀 플레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왜 그런 종목이 투자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뭐 ESS 관련주라든지 찾아보면 뭐 한 2년 3년 내다보면 뭐 3배 4배 5배 그렇게 오를 종목들이 널려 있는데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투자합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건 뭐냐면 뭐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도 이야기를 하면 주식 투자라는 건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해요. 이거 제가 그때 지난해 김작가 TV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21년 무렵에 뭐 10만 원 넘는다, 11만 원 넘는다, 뭐 이렇게 목표 주가 막 쓰댈 때.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리턴, 수익의 크기는 크지 않은 반면에 하방 리스크는 되게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때는 설사 예를 들어서 뭐 투자했는데 10% 20% 수익이 더 난다 하더라도 굳이 그런 종목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4만 원대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은 기대하는 수익률이 크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뻔히 오를 줄 알면서도 그 구간이면 뻔히 오를 줄 알죠. 알지만 투자를 안 해요. 그러지도 않고. 근데 4만 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엄청 싼 구간이죠.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면 로우 리스크고 추가적인 손실 위험이 크지 않은 구간인데 상방 여력은 열려 있어서 하이 리턴 구간인 거거든요.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매우 하이 리스크 구간이고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하이 리스크 많이 올랐죠. 그 하이 리스크 구간이고 로우 리턴 구간이다. 그래서 저라면 같은 값이면 한미 반도체 안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뭐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2차전지 섹터 뭐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다른 섹터 깐다 또는 뭐 다른 종목 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뭐 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억지로 까는 거면
뭐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지금 상태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개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자꾸 긍정적인 장밋빛 리포트를 계속 쓰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자기네들이 어떤 뭐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계속 끌고 가면서 이제 뭐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시도들을 자꾸 하다 보니 나오는 뭐 리포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흐름 속에 말려들어서 개인 투자했을 때 되게 손실 볼 위험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구간? 근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는 진짜 절대 크지 않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까는 게 아니라 회사는 저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생성 AI라는 흐름, 거대한 흐름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글라스 기판 같은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정권가에서 이렇게 띄우고 있을 때,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라고 예,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조심해야죠. 어떤 주식이든.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혹시라도 좀 손실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은 예,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의도를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떤 섹터나 종목을 까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2차전지 다시 돌아와서 2차전지 모멘텀 중 하나가 리튬 가격인데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리튬 가격은 지금 현재로는 달러 기준으로 하면 뭐 15달러에서 20달러 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26년 정도 가면 뭐 최소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까지로 올라온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22년 말 그다음에 지난해 초까지는 뭐 70달러, 80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네, 대략 한 뭐 40, 5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거는 보통 단순적인 그러니까 관점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뭐 캐즘 구간이라고 하고 예,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리튬 가격이 뭐 되게 공급 과잉인 것 같고 공급 과잉인 것 같아서 리튬 가격이 금방 안 오를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지난해 상반기 지난해 뭐 특히 1분기 정도까지 뭐 70, 80달러 수준까지 되게 고공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뭐 저도 그 분위기에 도취돼서 한편으로는 리튬 가격이 이 정도까지 조정 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뭐 지나고 나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70달러 80달러 하던 게 뭐 15달러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다가 이게 잘 생각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에 비해서 전기차가 덜 팔리냐? 덜 팔리나요, 지금? 판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둔화된 거지, 덜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주요 30몇 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건 진짜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배터리가 산업이 강한 나라에서 한국은 좀 덜 판매됐다는 거죠. 덜 판매된 게 아니라 역성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 다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유독 역성장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예. 진짜 많이 꺾였나 보다. 이거는 사실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한국처럼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그 배터리가 핵심 부품인 전기차가 이렇게 역성장을 했다? 이거는요 뭐 정부도 문제고 정치권도 문제고 그 다음에 언론이나 정권가 다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만 역성장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여러 가지가 있죠. 정부 정치권이 뭐 특히 정부에서 충전 인프라 제대로 깔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중국 배터리 장착한 그런 전기차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뭐 관세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인프라도 구축하지 않고 또 업체 입장에서 보면 예, 한국은 안방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가성비 좋은 차를 이렇게 자꾸 내놓기보다는 그 다음에 싸구려 차들 이렇게 포트 같은 거, 그 중국 배터리 이렇게 장착한 그런 것들 팔아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미지가 계속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한국 배터리가 뭐 중국에 밀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화재 위험 이런 것들만 자꾸 이제 부각을 시키고 그런 언론 플레이들이 자꾸 이제 난무하다 보니 어쩌면 사실은 그 어떤 나라보다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나라에서 오히려 역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통탄할 노릇이에요. 사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밖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적어도 안에서도 일정한 캐파를 구축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충전 인프라도 깔아야 되는 거고. 근데 한국 그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렇게까지 뭐 정부가 노력하지도 않고 언론은 까대고 정권가도 까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반도체와 더불어서 한국의 미래를 먹여 살려야 되는 산업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성장한다 이렇게 한국에 있는 분들이 자꾸 알고 계신데 역성장은 한국만 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캐즘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계속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성장을 했는데 왜 그 리튬 가격은 떨어지고 배터리 뭐 단가도 떨어지고 뭐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의 생산 캐파 뭐 구축 일정이나 이런 게 일부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흐름들이 나오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한 그 사고, 단선적인 사고로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그 시스템 역학이라고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데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분리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분리효과라는 건 채찍 효과인데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채찍은 예를 들어 손목에 스냅이 가해지는 이 부분은 조금만 움직여도 이 채찍의 끝단에서는 굉장히 큰 진폭을 그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최종 수요처, 소비처에 예, 접점에 있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다운스트림 쪽에서 뭐 약간의 변화가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비자 접점에 있는 소매점부터 뭐 소매, 도매, 그다음에 뭐 생산업체 그리고 뭐 원재료 업체, 그 다음에 강산, 뭐 예를 들어서 리튬으로 따지면 이렇게 쭉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진폭이 되게 크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조금 뭐 설명을 더 하면 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막 좋아질 거야.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 사이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앞으로 21년, 22년 거치면서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잘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네.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생산을 캐파를 빠들리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원래는 뭐 전기차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필요한데 네. 이 전기차가 잘 팔리네, 생각보다. 그러면 배터리를 10을 주문하는 거고요. 그럼 배터리 업체들은 10을 주문받았는데, 전방에서 잘 팔리나 보네. 그러면 우리도, 이거 빨리 배터리 더 만들어야 되니까 소재를, 15를 주문해야겠네. 그 소재 업체는, 소재 주문 많이 들어오네? 그러면 우리 리튬 원재료 더 많이, 또는 광물 더 많이 준비해놔야 되겠네? 20을 주문하거나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조금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면 전기차 시장이 잘 성장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경기가 실제로 이제 업스트림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증폭돼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소재 업체들 뭐 22년, 23년에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거죠. 23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뭐 중국의 강물 업체들, 감펑 리튬 이런 데 보면 영업이익률 막 60%, 70%막 기록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흐름인 거고요. 거꾸로 이게 전기차 시장이 막 30%, 40% 성장하다가 한 10%, 15% 성장률로 둔화가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캐즘 구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역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된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이만큼 필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슬로우하네? 그러면 일단 기존에 확보해뒀던 배터리를 소진해야 되고 재고를 소진해야 되고 그러면서 당분간은 배터리 주문을 줄여서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아까 전달되는 경로를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업스트림 쪽에 수요가 예전 같으면 크게 이제 증폭돼서 전달되다가 또 이렇게 캐즘 구간이다. 또 뭐 시장이 슬로우해진다. 이러면 또 이게 증폭돼서 이게 뭐 일종의 과소한 주문 가소한 이제 수요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수요 전달입니다. 실제 수요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진폭을 그리게 되는데, 특히나 이런 게 이제 공급 탄력성이 떨어지는 시장, 예를 들어 광물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데가 이제 진폭이 되게 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뭐 똑같은 재배 면적을 거의 갖고 있는데, 뭐 어떤 해는 막 이렇게 막 배추 가격이 막 치솟았다가 어떨 때는 막 농민들이 배추밭을 갈아엎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채찍 효과에 의한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15불, 20불이라고 하는 게 아이고 저게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25년, 26년 들어가서 뭐 전기차 업체들의 그 전기차 다양한 그 전기차 라인업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배터리 경기 사이클이 올라가고 그러면 소재에 거슬러서 이제 리튬 가격, 니켈 가격 이런 것들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 우리가 그냥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튬 가격이 최소 40불, 50불까지 갈 수 있고 지금은 계속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데 예, 하반기부터는 뭐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투자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중국산 탄산 리튬 가격은 예, 최근에도 좀 오른 듯 했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근데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거래된 탄산 리튬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IRA가 이제 대표적이지만 미국하고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 블록화 현상이 지금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럼 경제 블록화 현상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른바 반도체도 그렇지만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밸류체인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중국을 배제하는 예, 공급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안 나타날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25년, 26년 빅뱅 폭발로 들어가면 그 흐름이 되게 강하게 나타날 텐데 광물 가격이나 소재 가격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미 달라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 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좀 삽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편가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그 탄산 리튬하고 중국 시장에서 거래된 탄산 리튬 가격하고 중국 이해 시장에서 거래된 탄산 리튬 가격이 다르게 움직여요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근데 이게 그 IRA 세제 혜택이 이제 본격화된 게 뭐 올해부터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 갈수록 이 흐름이 디커플링 흐름이 되게 강해질 거거든요. 예,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올해 전액이 왜 주가가 강세였냐? 예, IRA 장벽에 의해서 중국산이 다 막혔거든요. 중국산 막히면서 그걸 한국 업체들이 대체하는데 아직은 뭐 뚜렷하지 않지만 전에 중국 업체들이 값싸게 공급하던 걸 한국 업체들이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들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공급망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소재나 그 광물에 그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았던 것을 지금 이제 정책적인 의도에 따라서 이제 인위적으로 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동안은 그게 조정이 될 때까지는 그 광물이나 소재의 그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광물 가격, 소재 가격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탈중국 시장에서는 예, 상당히 그 중국 시장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액 올라가죠? 전액 원재료 가격이 40%를 차지한 게 리튬염이거든요. 예, 리튬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동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증권가에서 무슨, 공급 강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엄청나게 공급 강인 상태인 중국 시장까지 포함해서 공급 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중국을 도려내고, 예, 중국 이해 시장에서 특히 북미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소재가 쇼티지입니다. 양재도 쇼티지 날 거고 전액 밸류체인에 리튬염 첨가지 다 쇼티지 날 거고 예, 그다음에 양극재 그다음에 뭐 음극재도 마찬가지고요. 음극재가 굉장히 심각하게 앞으로 쇼티지가 날 겁니다. 그다음에 뭐 분리막도 마찬가지인데 분리막은 일본 업체들이 이제 대체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그다음에 동박, 알박, 알루미늄박 이런 주요 소재들이 25년, 26년 가면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는. 그럼 그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지금 캐즘 구간이고 이러니까 실적도 안 좋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전기차 좀 더 팔린다고 해서 얼마나 뭐 수익이 더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상태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좋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2차전지 섹터를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소장님이 아까 전에 이제 주가는 이제 뭐 일부 종목들은 올해도 좋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는 이제 조금 정체하고 내년에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 올해 하반기는 왜 좀 못 오르는지랑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못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울기는 이렇단 네. 말이죠. 2차전지 섹터 전체로 봤을 때, 뭐 개별 스몰캡 종목들을 제외하고 제외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그냥 아까 앞에 얘기해 주셨고 2차전지 섹터 지수 관점에 전체 이제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권이고 하반기 가면 이게 뭐 완만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으로 갈 지금 거라고 이제 보고요. 바닥은 찍었다고 좀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봅니다. 바닥을 찍거나 바닥권이거나 그 다음에 25년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요. 26년 가면 치솟을 겁니다. 네. 저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빅뱅 폭발이 1단계 빅뱅 폭발에 이제 뭐 좀 정점에 가까운 26년
예, 정도까지는 투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가능하면 그렇게 주가가 올라서 주가가 최대한 폭발할 때까지 다 예,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차 판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성장률은 둔화가 됐잖아요. 네. 그럼 내년부터 그 성장률도 다시 이제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 캐즘이라는 게 그 의미 자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캐즘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침투할 때 일종의 이제 early adopter들, 네. 그 early adopter들이 이제 먼저 소비하는 시장. 근데 그게 이제 그 수요가 일정하게 웬만큼 이제 충족이 된 상태에서 빨리 이제 그 대중 범용 시장으로 확산이 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정체 구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사실은 역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 캐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배터리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그 채찍 효과에 의한 진폭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악화된 건 맞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캐즘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을 잘 보시면 최근에 기아의 EV3 나왔죠. 현대 캐스퍼 내놓죠. 그러니까 이게 다 3천만 원대, 심지어 2천만 원대 후반 이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모델 2, 이게 사실 이제 범용 전기차 모델 3보다 더 싼, 그걸 내년 초에 이제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 업체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BMW, 폭스바겐, 뭐 어떤 업체들도 지금 다 이른바 범용 전기차, 대략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대 정도 되는, 또는 뭐 달러나 유로화로 따지면 2만 달러, 2만 유로대, 이런 지금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범용 전기차가 이제 속속 나오는 거고요. 근데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EV3 같은 경우는 그 3천만 원대 전기차인데 그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주행거리로 따지면 대략 500km 정도 가는데 실제로 아마 운행을 해보면 그 정부 공인 주행거리라서 500km로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한 550km, 600km까지 갈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거리 정도겠네요. 아니, 부산 거리를 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32km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01km로 이제 승인을 받았으니까 실제로는 550km, 600km 간단 말이에요. 한번 충전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아니, 그럼요. 그러면 이게 사실 장거리를 뛰는데 적어도 남한 내에서 예, 장거리 뛰는 것도 웬만한 지역은 문제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충전 안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이 돼서 충전 속도가 30분, 80% 충전해서 30분 정도면 되거든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꼭 뭐 이 EV3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기차들 중에 쉽게 말하면 내연기관차처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구색의 차가 지금까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하반기에도 많이 나와요. 뭐 GM 같은 경우는 에퀴녹스라든지 그 GM의 이제 그런 모델들이 지금 하반기에 주로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하반기에 그 판매량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통 저 자동차 시장은요, 이건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1분기가 제일 낮고 판매량이, 그러니까 분기가 지나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판매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연말 효과라고 해서 이제 뭔가 돈을 아끼려고 하나? 아니, 번호판이 바뀌는 효과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연말에 많이 밀어내기 판매를 하죠. 특히 북미 시장은 그런 게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 한 뭐 9월, 10월쯤 가면 그 연말 이제 해 바뀌기 전에 막 세일하는 그런 그 차량 광고 엄청 나오거든요. 예. 특히나 북미 시장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효과가. 예. 그렇게 하면 그 하반기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꼭 그런 효과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도 이제 뭐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그 차량 할부 금리 이런 것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전기차 구색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특히 GM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한 6종의 그런 신규 모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GM이 이제 LG하고 그 합작하고 있는 얼티엄 셀즈 그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주목해야 되는 북미 업체인데, 그 GM이 이제 그런 모델들을 내놓고 등등 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구색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중저가 범용 전기차가 나온다.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25년, 26년 가면 더 많이 쏟아진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빅뱅 폭발이라고 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주목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수 전체로 섹터의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아직 이제 뭐 반등한다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에 이제 준비하는? 예, 반등의
초입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구간에서도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는 아직은 조금 스몰캡 위주로 그때 조금 뭐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스몰캡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 올 연말 한 4분기 정도 들어가면 그때의 상황을 좀 판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갈 것 같다고 하면 그때 다시 대형주도 조금 같이 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대형주 중에 이제 주로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예, 그런 식의 전략이 대체로 맞지 않을까.